안녕하세요. 저는 자하연 치과 장성욱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신경치료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첫째 날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둘째 날 신경치료하는 방식, 그 다음에 셋째 날 제가 치료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아프지 않은 최소침습 근관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날 환자들이 오면 이제 그 제 머릿속에는 세 단계로 나눠서 그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관을 먼저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엔도로드라는 저희가 만든 나이타이 파일을 가지고 근관을 최소 침습으로 형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성된 근관 내에 엔도소닉 블루 나이타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치근단까지 위치를 지킨 상태에서 근관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클리니칼이라는 수산화칼슘 제제를 가지고 첫날 임시 충전을 합니다. 요 세 단계를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그 근관 치료할 때 첫 번째 날 하는 치료입니다. 제가 이런 최소 침습 근관 치료를 할 때는 뭐 그 특별한 경우에 하는 술식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타원에서 이제 수차례에 걸친 엔도 근관 치료를 하시다가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오신 환자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그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도 이제 수차례 그 미성숙 연구치인데 수차례 근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서 내원한 경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환자가 치아가 닿기만 해도 막 그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했던 경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오래전에 근관 치료를 했는데 끊임없이 이제 환자가 컨디션만 안 좋으면 붓기도 하고 치아에 통증도 생겨서 이제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오른쪽 같이 이제 뭐 이 후방에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접 치아가 병소가 심할 때, 이럴 때도 이제 그 있죠.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뭐 이렇게 그 술식에 맞게 이런 그 다양한 증례에 맞게 시술 방법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프로토콜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뭐 좋아질까? 막 이건 좀 근관이 열려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이건 감염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다양한 그 시술 방법을 셀렉션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거 엔도 해야 돼? 엔도로 날 것 같아? 그러면 똑같은 단계를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근관 치료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죠. 깨끗하게 잘 돼 있고 근관장도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블러링이 돼 있고 J 쉐입의 어떤 그 흡수성 그 골병소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고민이 많이 되죠. 이게 과연 내가 치료해서 이 아픈 게 가라앉을까라는 것들이 있죠.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증례인데 정말 엔도도 잘 돼 있고 뭐 부근관도 실러로 잘 차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 환자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할 때, 뭐 타진통에도 있고 환자가 이렇게 뭔가 씹을 때 안 좋고 건드리면 아프고 이럴 때 이제 그 뭐가 문제냐라는 고민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경우에서 그 수술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똑같은 방법으로 최소한으로 근관을 형성을 하고 근관 소독을 하고 첫날 그 임시 충전까지 해서 치료를 통증을 없애는 이제 그런 치료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들에게 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관 치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환자들에게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치아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하죠. 환자한테 당신 치아가 어떤 상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 다만 이런 치료를 할 때 그 성공률이 어느 정도고 치료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고 환자의 사인과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그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환자분이 잘 수긍할 수 있게끔, 특히 3번과 4번이 중요한데 3번과 4번에는 그 사인펜으로 색칠을 해가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되면 발치를 하셔야 됩니다. 발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환자가 동의를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가급적이면 첫날은 그 신경치료를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첫날 올 때는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죠. 불편해서 온다는 거는 이제 그 뭐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은 그 병소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 환자가 갑자기 왔을 때는 증상이 악화돼서
오신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환자의 몸 컨디션도 안 좋은 날이기 때문에 첫날 신경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은 조금 보류하시고 환자한테 약차 방전을 하고 좀 가라앉으면 그때 치료 들어갈게요 라고 하고 다음 약속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예약한 날 왔을 때 이제 우리가 근관 치료를 시작을 하죠. 억세스 오프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관 내부를 갖다가 형성을 하는데 근관 내부를 형성할 때 어떤 파일을 쓸 것인지에 대해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시스템화가 돼 있으면 내가 첫날 어떤 파일을 쓴다, 첫날 어디까지 한다라는 게 명확하다면 선생님들은 좀 더 루틴하게 근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파일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근관을 형성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루트 캐널 프레퍼레이션이죠. 이 루트 캐널 프레퍼레이션을 할 때 항상 내 머릿속에는 3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근관 형성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왜 내가 하는 게 근관을 깎는 게 아니고 근관 캐널 쉐이핑 내지는 캐널 인라지먼트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쉐이핑이 아니고 왜 프레퍼레이션이라고 내가 얘기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프지 않은 근관 치료를 하려면 어떤 파일을 쓰는 게 유리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첫날 근관을 나이타이 파일을 가지고 형성을 할 때 첫날 하는 목적은 2가지인데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관 내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클리니칼이라는 수용성 수산화칼슘 제제를 가지고 치근단까지 밀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2번째 목적입니다. 이 2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근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이제 제가 첫날 하는 근관 형성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근관을 이게 뭐 석회화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관이 아주 넓을 수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근관이 작은 근관도 있고 근관이 굵은 근관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어떤 파일을 쓰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평소에 많은 고민들을 하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뭐 M2 파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이퍼 유니버셜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스 파일처럼 아주 삼각형의 날카로운 단면을 가진 이런 나이타이 파일도 있고, 각각을 뭐 여러 가지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선생님들은 어떤 단면을 가진 파일을 쓰는 게 더 유리할까라는 고민도 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나이타이 파일을 쓰든지 간에 어떤 나이타이 파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근관 내에 가서 파일이 몇 번 액션을 하고 나타나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거에서 상단 부분처럼 파일이 다 뭉개져요. 날카로운 단면이 없어지고 둥글둥글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관을 깎는다고 생각을 하고 파일을 넣었으면 이렇게 뭉툭해진 나이타이 파일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근관을 깨끗하게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살짝 들죠.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뭉개진 나이타이 파일을 가지고 근관을 형성을 하다 보면 원래 근관은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많은 덴티널 튜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덴티널 튜브를 가지고 우리가 뭉개진 나이타이 파일을 가지고 몇 번 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근관 내의 어떤 감염 조직이 이런 상하세관 내로 밀려 들어가면서 삭제편과 감염된 조직이 뭉쳐지는 이런 스미어 레이어가 생성되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미어 레이어가 형성이 되면 사실은 근관 치료는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날 가급적이면은 나이타이 파일의 사용을 최소화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런 스미어 레이어를 최소한으로 만들자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타이 파일을 선생님들이 여러 번 쓰면 쓸수록 근관 내에는 이런 스미어 레이어가 점점 더 많이 형성되고, 스미어 레이어가 많이 형성되면 우리가 소독해야 되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근관 치료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타이 파일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근관의 만곡이라든가 근관의 두께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오늘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지 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확대를 하다 보면 갑자기 파일이 짧아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파일은 짧아지면서 부드럽게 돌아가긴 하는데 내 속은 탁 막히면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확대를 해서 근관 충전까지 다 했는데 환자분이 지속적으로 씹을 때 힘이 안 들어간다.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엑스레이 봐서 깨끗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크라운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병소가 생기죠. 병소가 생기고 발치를 해보면 뿌리에 금이가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뿌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타이 파일을 쓸 때 우리가 지금은 선생님들이 한 300rpm에 한 3뉴턴, 2뉴턴 정도를 가지고 그 나이타이 파일을 가지고 근관 형성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더 좋은, 더 안전한 그 나이타이 파일의 사용법은 없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좀 더 고속으로 그 나이타이 파일, 그러니까 최소 500rpm 이상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하고 토크 값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의 치료법에 대해서 그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RPM을 높이고 토크 값을 낮출수록 치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적다라는 연구는 많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파일을 가지고 치아 뿌리 속에 집어넣어서 근관을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제일 마음이 아픈 거, 환자가 아프진 않더라도 내 마음이 아플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을 줄여야지 아프지 않은 근관 치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파일이 짧아지는, 어떻게 하면 파일이 분리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럼 어떤 파일을 선택해야 될까요? 파일이 안 부러지려면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열 처리가 된 파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 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일이 초탄성, 슈퍼 일레스티시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일이 이렇게 살짝 휘면 쉽게 휘는 그런 파일을 갖다 열 처리된 파일이라고 하는데 열 처리가 돼서 탄성이 가능한 한 적은 파일을 선택하시는 게 파일이 부러지지 않는 면에서 선생님들이 아시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일을 제조회사에서 만들 때 깎아서 만들거든요. 깎아서 만들다 보면 그 파일 표면에 미세한 디펙트가 생깁니다. 그 가공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가공흔이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파일의 표면이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었을 때 매끈해야 돼요. 매끈해서 충격이 특정 부위에 집중돼 가지고 파일이 점점 갈라지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저는 플로리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흠이 없는 파일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엔도로드의 어떤 카탈로그를 보시면 저희가 제일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티타늄 코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엔도로드 파일 표면에는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는데 파일이 만약에 표면이 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이제 그 샘 이미지가 아니고 더 확대를 강하게 해서 보는 템 이미지인데 이 TEM으로 찍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요 부위죠. 요 부위가 그 니켈과 티타늄의 결정 구조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상단에 하얀 부분 있죠. 요 하얀 부분이 그 티타늄으로 코팅이 된 코팅층입니다. 이 티타늄이 그 나이타이 파일 그 표면에 균일하게 그 코팅이 되어 있다면 디펙트도 없어질 것이고, 그죠? 파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충격이 파일 전체 표면에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이 어떤 충격을 받아도 그 파절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티타늄 코팅을 했을 때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논문 잠깐 보시면은 니켈 티타늄 로타리 파일이 하이포클로라이트,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그 차염소산 나트륨이죠. 이 차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에서 나이타이 파일은 부식이 생깁니다. 그 니켈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 니켈과 그 차염소산 나트륨이 반응을 해서 그 니켈이 빠져나가면서 파일이 푸석푸석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그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처럼 파일이 막 그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표면이 점점 깎여 나가는, 부식되는 것을 선생님들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그 결론에 잠깐 보시면은 뭐 이제 그 황산을 이용해서 그 pH를 좀 낮추면 이런 문제가 덜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그
그 차염수단 나트륨 수용액의 그 조직 용해 능력이 그만큼 또 이제 약해지는 그죠? 악순환이죠. 그 우리가 원하는 거는 차염수단 나트륨이 좀 더 강하게 조직을 녹여주기를 원하고 소독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희석을 하면은 이게 더 좋을까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갖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엔도로드 파일은 표면을 순수하게 티타늄 산화막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나노 두께의 그 티타늄 산화막을 이용해서 이런 소듐 하이포클로라이트에 의한 부식을 차단하는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파일을 오랫동안 여러 번 사용을 하더라도 부식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파일을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파일을 선택할 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같은 얘기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나이타이 파일을 가지고 근관 형성을 할 때, 나이타이 파일이 아니라 뭐 핸드 파일도 마찬가지죠. 가능하면은 원래 근관, 오리지널 루트 캐널을 갖다가 파일이 잘 따라가야 돼요. 이거를 이쪽 파일 쪽에서는 센터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런 센터링 이펙트가 좋은 파일을 선택을 해야죠.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나이타이 파일은 파일이 좀 빳빳하잖아요. 그 파일이 빳빳하고 탄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관을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근관을 따라가다가 옆으로 파일이 펴지는 성질에 의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깎지 말아야 돼요. 근관이 아닌 그 이외의 부분을 갖다 자꾸 깎게 돼요. 자꾸 깎게 되고 근관이 이제 우리가 뿌리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근관 확대를 계속했는데 결국은 감염된 조직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멀쩡한 조직을 깎으면서 또 거기다가 깎다 보면 또 스미어 레이어가 많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소독해야 될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뿌리는 점점 더 약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파일이 센터링 이펙트가 좋을까, 어떤 파일이 근관을 잘 따라가냐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나이타이 합금 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히스테레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이력이죠. 이런 이력이 낮을수록 그래서 파일이 탄성이 적을수록 이 근관을 잘 따라가는데 이런 면에서 가장 유리한 나이타이 파일의 금속상이 알페이즈라는 금속상인데 선생님들은 알페이즈가 있는 금속 나이타이 파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도로드 파일을 개발할 때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온도 범위에서 알페이즈가 형성이 돼 있도록 나이타이 파일을 갖다가 열처리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페이즈는 굉장히 독특하고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나이타이 파일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일반적인 CM 와이어라고 해서 뭐 하이플렉스 EDM이나 아니면은 하이플렉스 CM도 있고 그다음에 뭐 V테이퍼 이제 여러 가지 열처리된 나이타이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나이타이 파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일의 어떤 재질도 중요하지만 파일의 어떤 단면 아니면 파일의 테이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타이 파일을 가지고 근관 형성을 할 때 사실은 이제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파일을 가지고 근관 형성을 할 때 근관 내에 있는 감염된 이 오염원이 근당공을 통해서 밑으로 삐져내려가면 안 돼요. 당연하겠죠. 근관 내에 막 수많은 세균들이 근당공을 통해서 치근단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염증을 일으키고 환자는 안 아팠던 치아가 막 아파진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에이피칼 익스트루전이라는 치근당공을 통해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가장 일반적인 결론은 뭐냐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테이퍼를 낮춰야 돼요. 06 테이퍼나 04 테이퍼는 이런 에이피칼 익스트루전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성의 있게 NaOCl을 가지고 계속 이리게이션을 하면서 근관 확대를 했을 때 환자가 집에 가서 아픈 이유는 그런 테이퍼가 큰 파일을 가지고 근관 확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근관 내에 있는 세균들이 근당공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줄이려면 테이퍼가 전체적인 테이퍼, 파일의 전체적인 테이퍼가 공이 테이퍼인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공이 테이퍼인 나이타이 파일을 쓸 때도 반드시 크라운 다운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뿌리 끝에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3분의 1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중간 3분의 1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피칼 2, 3mm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가 깨끗해져 있으니까 그 근관 내에 있는 세균이 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선생님들이 근관 형성을 할 때 그 감염원, 세균이 근단공을 통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크라운 다운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내가 식은땀까지 빨리빨리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환자를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시고, 욕심이 나죠. 첫날 내가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야 블리딩도 컨트롤 될 것 같고 좀 더 확대를 해야 환자 안 아플 것 같은데 라는 선입견을 좀 버리고 알아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공이 테이퍼로 최소한으로 그 초음파 파일이 들어갈 정도로까지만 근관 형성을 해보자라는 이제 컨셉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개발한 나이타이 파일이 그 엔도로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테이퍼가 파일이 15번에서부터 뭐 45번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나이타이 파일은 전체적으로는 공이 테이퍼 파일이지만 뿌리 끝에 3mm, 그러니까 에이피칼 3mm를 갖다가 06 테이퍼로 확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이타이 파일 시스템이 그 엔도로드라고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가늘고 이걸로 돼?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뿌리 끝에 3mm는 06 테이퍼다. 이제 요게 이제 엔도로드에서 RG라는 그 가이딩 파일의 어떤 그 형상이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더 가는 것도 있어요. 공이 테이퍼 파일도 있고 나이타이 파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공이 테이퍼기도 하고 균일하게 공이 테이퍼인 파일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페이턴시를 확보를 할 때 필요한 파일이라서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RG라는 가이딩 파일만 사용하시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근관 형성을 할 때 계속 머릿속에 이제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크라운 다운 테크닉과 그 공이 테이퍼 나이타이 파일을 써라. 그 이유는 근관 내에 있는 세균 내지는 바이오필름을 갖다가 근단공 밖으로 내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할 때 그 뭐 이제 크라운 다운 테크닉과 공이 테이퍼도 중요하고 또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파일이 근관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이리게이션을 해줘야 돼요. 세척액을 넣어서 한번 씻어내고 아니면 초음파를 넣어갖고 파일을 가지고 초음파로 한번 근관 내에 있는 감염원을 밖으로 빼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을 선생님들이 그냥 익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들이 파일을 여러 개를 쓴다면 내가 첫날 만약에 뭐 2506까지 확대를 할 거야. 그러면 그 단계에서 나이타이 파일을 한 3개 이상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할 때 매번 이리게이션하고 초음파하고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그 근관 치료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죠. 신경 치료를 할 때 그 우리가 환자가 입을 다물었다 벌렸다 다물었다 벌렸다 하는 게 아니고 입을 계속 벌리고 하고 이제 이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20분 이상 그 환자를 그 입을 벌린 상태에서 그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고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목표가 아프지 않게 한다라는 건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리게이션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첫날은 확대량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하시고 그 전체적인 치료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근관 형성을 갖다가 좀 최소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되게 중요한 사진이에요, 선생님들. 환자가 아프진 않은데 치근단에 그 뭔가 이렇게 그 라디올루슨탄 병소가 살짝 보이고 왠지 이게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할 때 이렇게 특히 하악 6번 내지는 상악 3번 이제 이런 경우에서 그 플레어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엔도를 하고 났는데 환자가 다음날 갑자기 막 부어오르고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시 내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줄여야 되냐? 크라운 다운과 계속 얘기하지만 크라운 다운과 최대한 가는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해서 에이피칼 익스트루전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이런 그 송곳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도 근관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은 그 로터리 파일을 안 쓰고도 우리가 근단부까지 그 초음파 파일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로터리 파일을 안 쓰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그 로터리 파일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재근관 치료, 그 6번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상부 3분의 1 먼저 깨끗하게 하고, 미들 서드 깨끗하게 하고, 치근단에도 뭐 한 1mm 정도 남겨놓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치근단 1mm를 공략하는. 말이 쉽지 사실 이런 거는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재근관 치료를 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그 근원심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첫날은 병소가 있는 건 근심이니까 근심만 뭐 한 미들 서드까지를 목표로 잡고 해서 치료를 좀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시는 이제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첫날 무조건 치근단까지 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중요한 거 뭐다? 사이너스 트랙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이너스 트랙이 있으면 그 감염이 생기더라도 감염원이 그 사이너스 트랙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배농이 되면서 환자가 갑자기 부어오르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안심인데, 사이너스 트랙도 없는데 환자가 좀 이렇게 그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일 때, 아니면 타진통이 살짝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정말 그 크라운 다운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근단공으로 그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근관 내에 있는 감염원들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밖으로 계속 빼줘야 돼요. 이리게이션을 계속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도식화를 해서 선생님들이 가끔 한 번씩 그 리마인딩을 할 수 있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가 크라운 다운을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가는 파일을 쓸 것, 그 다음에 이리게이션을 끊임없이 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수산화칼슘으로 근관 내를 채워서 2차 감염을 줄일 것.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보시고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하는 근관 치료가 좀 더 예측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 우리가 수산화칼슘을 뿌리 끝까지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선생님들랑 얘기를 해보면 다들 잘 모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대학교 보존과의 그 이우철 교수님이 예전부터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든 첫날 치근단, 근단공 부위까지 수산화칼슘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잘 안 믿죠. 그렇게 했더니 아픈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거는 수산화칼슘을 넣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근관 내에 있던 세균이나 바이오필름이 근단공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라서 그렇죠. 선생님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은 수산화칼슘도 쓰는데 환자가 아프지도 않게 하려면 두 가지 계속 얘기하는 거. 크라운 다운 어프로치를 할 것, 그 다음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관 내에 있는 오염물질을 근관 밖으로 확실히 배농을 시킬 것, 빼줄 것,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상태에서 수산화칼슘을 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산화칼슘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통증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수산화칼슘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둘째 날 강의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첫날은 가능하면은 확대량을 줄여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줄이라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음파 파일이 들어갈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초음파 파일이 근관장까지 또는 작업장, 그 작업장까지 나이타이 파일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사실은 대부분은 20번 정도로만 확대를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근거가 있냐? 당연히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그것을 40번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뭐 20번까지 확대를 하고, 그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40번으로 확대를 한 경우에 시린지로 이리게이션 한 거와 초음파로 이리게이션 한 거 각각을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근관이 동그란 경우도 있지만 라운드한 경우도 있지만 그 오보이드한 경우도 있죠. 타원형으로 된 경우가 진짜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근관이 라운드할 때와 오보이드할 때 초음파를 써서 근관 세척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냐? 증거가 다 있죠. 사실은 근관 확대를 20번까지만 해도 근관 확대를 40번까지 한 것과 비슷한 수준까지 근관 내부를 충분히
그 데브리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논문입니다. 선생님들이 한 번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옆에 결론이 그거죠. 결론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관 내부를 세척을 할 때는 우리가 치근단 확대를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초음파 저렇게 자꾸 초음파 얘기하는데 그럼 진짜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관을 세척을 하는 게 그게 진짜 그 근관 내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오필름을 꺼내주는 거 맞아? 라는 의구심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동영상 짧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재근관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초음파를 진동을 주면 근관 내부에 있는 전 그 감염된 지피콘이죠. 근관 벽에 붙어 있던 지피콘들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저것은 그 초음파 에너지를 받으면 그 초음파 에너지를 받는 물체는 자기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와 줍니다. 정말 좋죠. 그래서 우리가 근관 내에 있는 감염원을 근관 밖으로 꺼내는데 가장 유효한 게 나이타이 파일보다는 초음파 파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첫날은 초음파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MB 쪽에 가운데 센터에 있는 건데 이 MB 쪽에 파일이 불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초음파를 이용해서 꺼내는 건데 초음파 진동을 딱 주면 탁 튀어나가죠.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되게 쉬운 케이스고 사실은 저 깊숙이 있는 나이타이 파일 부러진 것들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 빼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초음파 진동을 주는 거예요. 저 부러진 파일에다가 초음파 진동을 주면 그 파일이 부러진 부분이 막 움직이다가 위로 올라오면 자기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위로 탁 튀어오르는 거죠. 한 번만 더 볼게요. 잘 보여주고 계신데 이렇게 진동을 주면 바로 튀어오르죠. 굉장히 쉽게 파일을 뺄 수 있죠.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관 내에 박혀 있는 것을 갖다가 근관 밖으로 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이 초음파 파일을 어디까지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초음파 파일을 작업장까지 워킹 랭스까지 집어넣고 막 하다 보면 블리딩도 많이 되고 삼출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게 그 NaOCl을 근단공을 통해서 이렇게 내뿜어 가지고 자극을 해서 이렇게 피가 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뭐냐면 이 초음파 파일이 근단부에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진동을 이제 1초에 4만 번씩 움직이는데 얘가 이렇게 4만 번 동안 막 움직이는데 이 파일이 움직이면 유체가 흐름이 빨라지죠. 유체의 흐름이 빨라지면 유체의 압력은 낮아지죠. 네. 그 비행기가 뜨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 동영상 잠깐 보시면 이 나이타이 파일이 초음파 진동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NaOCl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뿌리 끝에 있는 감염원, 삼출물들이 위로 빨려 올라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정말 얼마나 유용하냐면 선생님들이 이거를 잘 쓰고 안 쓰고가 사실은 환자의 통증을 당일에 드라마틱하게 얼마나 줄이냐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 나이타이 파일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상태에서 꽉 끼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깊이 넣어야 돼요. 최대한 깊이 놓고 얘를 초음파를 주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근단공 밖에 있는 삼출물들 아니면 근단공 밖에 있는 감염된 조직물들을 그런 퍼스나 이런 것들을 빨아 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환자가 막 너무 아파할 때 있잖아요. 너무 아파할 때는 이 초음파 파일을 이용해서 피가 날 때까지 삼출물이 다 빠져나오고 피가 날 때까지 해주면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가라앉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엔도소닉을 좀 여러 번 쓰시면서 적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근관 내에 NaOCl이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주시면 어느 순간 피가 팍 터지면서
삼출물도 다 빠져나오고 근단공에 있던 그 압력을 가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어떤 그 에이피칼 에스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이런 그 근단공을 통해서 무언가를 빨아내는 힘이 얼마나 좋냐면, 이건 제가 그 실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 이 근단공 밖으로 넘어간 클리니칼이 이제 보기 싫잖아요, 그죠? 저게, 그리고 저기도 이게 오염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오염이 같이 빠져나갔을 수도 있는데, 소독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제 클리니칼을 넣은 게 아니니까, 그럼 저거를 제거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냐? 똑같아요. 그 초음파 파일을 뿌리 끝까지 집어넣고 NaOCl이 끓어올 때까지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뿌연 게 올라오면서 넘어갔던 클리니칼이 다 빨아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첫날 그 클리니칼을 집어넣는다고 집어넣는데 그 측방관을 통해서 이제 그 클리니칼이 좀 삐져나간 거죠. 이런 그 삐져나간 걸 갖다가 다음날 근관 충전하기 전에 그 초음파 세척을 몇 번 하다 보면 그 부근관을 통해서 우리가 음압을 형성해가지고 그 넘어간 클리니칼을 갖다 빨아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충전한 사진을 보시면 그 부근관 쪽으로 이제 엔도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잘 되면 사실은 그 환자가 느끼는 통증, 아니면 그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은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이거 선생님들이 잘 쓰시면 나중에는 진짜 그 감염된 치아를 치료하실 때 좀 자신감도 생기고 환자한테 예측 가능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너는 언제까지 아플 수 있고 언제부터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도 비슷한 건데, 이제 에이피칼 에스퍼레이션을 가지고 근단공에서 끊임없이 앱스데이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그 삼출물이 계속 나올 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IND 하듯이 근단공 밖에 있는 삼출물을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주면,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해주면 환자들은 그 불편감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뭐 그 사이너스 쪽에 감염이 됐을 때도 그렇고, 이 동영상은 이제 하악인데, 이 하악이 그 감염 시스트처럼 엄청 큰 리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럴 텐데, 이게 이제 초음파를 써가지고 그 근단공 밖에 있는 삼출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쓰는 방법인데, 그 니들팁을 이용해요. 그 우리가 엔도실 니들팁을 이용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시원시원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막 여기서 보면은 이리게이션 몇 번 했죠. 이리게이션 몇 번 했는데 스타핑을 하고 싶은데, 근관을 막고 싶은데 뭔가 꿀렁 그죠? 이렇게 그 삼출물이 막 맥동성으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맥동성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 갖다가 클리니칼 놓고 막아버리면 통증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석션에다가 그 엔도실 팁을 꽂고 딱 맞는 석션 팁이 있어요. 그 가는 거 구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거기다 꽂고 그냥 근관 내에 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젤을 통해서. 이 24게이지 그 메탈 팁을 이용해서 근단공에 있는 삼출물을 석션해 주는 거죠. 이미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석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최소 10분 이상 해야 돼요. 최소 10분에서 이게 바짝 마를 때까지 해줘야 돼요. 제가 이거를 그 김평식 원장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용하게 잘 써먹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제가 하고 있으면 힘드니까 직원 시켜요. 직원한테 들고 있으세요 하고 이제 직원은 계속 들고 있고, 다른 환자 보고 와도 되고, 아니면 뭐 원장실에 가서 뭐 좀 쉬고 와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빨간 피 올라오고 그러다가 바짝 말라붙은 걸 확인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올라올 때 한 번 더 선생님들이 이리게이션 하고 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작업장까지 그 클리니칼을 넣고 이제 그 지피콘으로 이제 그 클리니칼을 그 근단부까지 밀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막아서 보내면 환자들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편안해합니다. 편안해하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우리가 다음번에 왔을 때 근단공이 깨끗하게 말라 있고 삼출물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근관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에이피칼 에스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에이피칼 에스퍼레이션을 잘하면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 환자가 막 아파서 오고 아니면 이렇게 부어서 왔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경우에도 첫날 우리가
안전하다는 얘기는 이제 안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자의 통증을 드라마틱하게 해소하면서 첫날 그 수산화칼슘, 클리니카를 뿌리 끝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 거는 3단계로 나눠서 하지만 보험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항상 대부분의 그런 감염 치아를 치료할 때 2단계로 했거든요. 첫날 배농 충분히 하고 클리니카를 놓고 그 다음날 근관 충전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근관 치료를 2스텝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 C쉐입으로 감염이 심해갖고 환자가 아파서 왔을 때 근관 확대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초음파로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억세스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배농을 충분히 하는 거죠. 에이피칼 에스퍼레이션. 그 엔도소닉을 가지고 근단공 밖에 있는 치근단 주위 조직에 있는 삼출물을 충분히 배농을 하고 클리니칼 넣고 엔도실 넣고 해서 이제 치료를 마무리한 거예요. 2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2일 날 왔을 때, 2019년도 9월 2일 날 왔을 때 깨끗하게 힐링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후가 나쁠 수가 없죠. 이런 그 우리가 C쉐입 하면은 아직도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최소침습으로 초음파 근관 치료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통증도 빨리 없앨 수 있고 환자가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도 잘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취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하악 7번에 C쉐입이 병소가 생겼어요 하면은 대부분 저는 리플란테이션을 많이 했어요. 리플란테이션하고 그 역충전해서 엔도셀물을 역충전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 케이스처럼 이 화면에 보이는 케이스는 사실 치관부가 치질이 거의 없었어요. 치관부 치질이 거의 없어가지고 진짜 포스트를 하기도 불안할 정도로 치질이 거의 없었던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 요 마지막 사진 보시면 그 라디오 루슨트한 그 챔버가 텅텅 빈 것 같은데 이게 슈퍼본드거든요. 슈퍼본드를 이용해서 코어를 빌드업을 해야 됐을 정도로 그 잔존 치질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 리플란테이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리플란테이션 할 수 없는 정도의 치아까지도 굉장히 편안하게 초음파 신경치료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 날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그 에이피칼 에스퍼레이션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단부에서 음압을 형성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쪽쪽쪽쪽 빨아 올린다라는 거 컨셉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그 근단공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면 근관 충전을 했을 때 굉장히 그림이 예쁘게 나와요. 부근관도 굉장히 많이 차고 특히 가운데 치아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캐나인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뒤에 소구치도 디스탈로 그 예쁘게 나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죠. 요 캐나인 같은 경우는 제가 로타리 파일은 애초에 안 썼어요. 그냥 초음파만으로 그 근관 소독을 깨끗하게 하고 엔도실로 근관 충전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우리가 파일을 가지고 근관 형성을 한다라는 것, 파일을 가지고 근관 형성을 하는 것은 초음파를 하기 위한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하기 위한 목적과 근관 충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날 마지막 단계로 이제 그 클리니카를 가지고 임시 충전을 하죠. 클리니카를 가지고 임시 충전을 하는데 우리가 그 수산화칼슘을 근단부까지 집어넣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항균성 이런 거 아니에요. 항균성은 사실 그 수산화칼슘 제제에서 항균성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수산화칼슘을 넣는 거는 항균성을 갖고 넣는 게 아니라 그 근단부에 남아있는 에이피칼 서드에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 펄프 랩넌트가 있거든요. 그 치수 잔사가 있는데 얘네들을 NaOCl을 가지고 제거를 잘 해주고 싶어. 그래야지 우리가 엔도를 잘 할 수 있는데 얘들을 제거를 다 하고 싶으면 얘들이 NaOCl에 잘 녹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 수산화칼슘은 그 근관 내에 남아있는 조직을 그 사진의 A 같은 조직을 B처럼 바꿔줘요. 부풀어 올리는 거죠. 루즈닝 시키는 거예요. 루즈닝 시켜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했을 때 훨씬 더 NaOCl에 잘 녹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역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음번에 마취를 안 해도 돼요. 선생님들이 확대를 많이 해도 다음번에 또 마취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산화칼슘을 근단부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조직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다음에 왔을 때 마취를 안 해도 환자가 아파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수산화칼슘은 꼭 식은단까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케이스 같은데 선생님들이 수산화칼슘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칼시팩스를 쓰면서 느낀 그런 불신이 되게 크다 보니까 자꾸 그 환자 그 엔도 필요비 얼마 받는다고 내가 수산화칼슘제제까지 쓰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쓰고 안 쓰고가 환자의 통증에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줍니다. 이 환자가 근처 치과에서 환자 말로는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치료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 보면 확대도 충분히 돼 있어요. 사실 전 여기서 나이타이 파일 확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아픈 거 열어가지고 초음파 이리게이션만 해주고 클리니컬 넣고 닫은 거예요. 근데 환자는 다음에 왔을 때 통증이 싹 가라앉아서 와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원장님이 처음 이 치료를 할 때, 익스타페이션을 할 때 펄프를 제거를 하면서 이 환자를 골탕 먹이려고 근관내를 비워둔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환자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까지 안 아팠는데 환자는 너무 오랫동안 아파하고 고생을 하다 결국은 그 치과 원장님한테 다시 가기가 싫을 정도로까지 통증이 지속됐던 거죠.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러면 도대체 작업장이 뭐냐? 작업장? 그죠. 보통 우리가 근관장이라고 하죠. 그 근관장이라는 게 뭐냐? 근관장. 근데 영어로는 워킹랭스잖아요. 워킹랭스는 우리말로 하면 작업장이죠. 이제 저는 사실은 그 근관장이라는 표현 좀 싫어해요. 우리가 그 소독하는 거는 근관장을 소독하는 게 아니라 감염된 부분을 소독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감염됐냐?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소독하냐? 그게 워킹랭스, 작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길이가 워킹랭스죠. 그거는 근관장으로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좀 한계가 있어서 저는 작업장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교실에서 2010년도에 전자근관장 측정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작업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연구를 다 해가지고 논문을 다 내셨어요. 잠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루트-GX나 아니면 아이루트 같은 전자근관장 측정기가 오버될 때까지예요. 에이펙스 마크죠. 에이펙스 마크는 띠띠띠띠띠띠 하다가 삐 할 때까지, 삐 할 때까지 놓는 거예요. 삐 할 때까지 놓다가 거기서 그 0.5 마크까지 뒤로 빼주는 거죠. 0.5 마크까지 뒤로 빼가지고 그 길이를 우리가 작업장으로 측정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요 마지막에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고 근단공으로부터 근관협착부까지 평균 거리인 0.5mm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삐 할 때까지 가는 거죠. 그 전자근관장 측정기에서 우리가 오버했다고 생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길이를 재고 그 길이에서 이 파일 길이가 16mm다. 그러면 거기서 0.5mm를 빼는 거. 15.5mm가 우리가 원하는 작업장이 되는 겁니다. 조직학 사진으로 잠깐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서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처럼 저렇게 그 마이너 컨스트리션이라고 하죠. 가장 협착이 되어 있는 에이피칼 컨스트리션, 협착이 되어 있는 부위가 치근단이랑 딱 맞을 때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저거는 선생님들이 누가 해도 비슷하게 다 근관장을 측정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진 두 개를 보시면 저렇게 마이너 컨스트리션과 메이저 컨스트리션이 길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한 0.5mm 정도 이상의 그 차이가 있을 때는 이때 선생님들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워킹 랭스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특히 감염이 있을 때는 메이저 컨스트릭션 부위, 그러니까 메이저 포라멘이 감염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메이저 포라멘 부위의 감염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는 감염 근관을 갖다가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감염 근관에 대한 얘기를 첫째 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그 문헌들 중에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있냐면 포라미날 인라지먼트라는 표현을 써요. 이 포라미날 인라지먼트라는 거는 뭐냐면 작업장이 18mm면 나이타이 파일을 가지고 19mm까지 오버시키는 거예요. 19mm까지 오버시켜가지고 작업장을 쓰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더 그 소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죠. 소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미인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타이 파일 자체가 이제 막 그 새로운 길을 형성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근관내를 충분히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관 내에 있는 감염원이 밖으로 나가는 에이피컬 익스트루전이 많아지면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아프지 않으면서도 이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포라미날 인나지먼트 효과를 얻어내려면 작업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연세대학교 보존과에서 정리해준 대로 그런 식으로 작업장을 측정할 것. 초음파 세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실은 그 작업장이라는 컨셉, 그러니까 감염된 부분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아서 소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크라운 다운 철저히 해줘야 되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또 언급을 할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 제가 절대로 선생님들한테 그 나이타이 파일 오버시켜서 오버 인나지 하세요,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컨셉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해야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첫째 날 하는 엔도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오리피스 파일이죠. R5 파일입니다. R5 파일을 가지고 상부 3분의 1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집어넣죠. 그냥 파일이 잠길 정도. 파일의 워킹 파트가 잠길 정도로만. 이거 쓰실 때 600rpm에 0.6N 토크 값 낮추시고 오토 리버스 꼭 돼야 돼요. 토크 걸리면 역회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 굉장히 지저분하죠. 감염이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나이타이 파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NaOCl로 이리게이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NaOCl 채우는 상태에서 이제 그 미들 서드까지, 뭐 사실 조금 더 해도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 근관장이 18mm다 그러면 16mm 정도까지 이제 그 파일을 전진을 시키는 거예요. 파일을 전진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NaOCl을 쓰고, 지금은 이제 근단공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초음파도 한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워킹 렉스 먼저 재고 작업장을 한번 이제 측정을 하죠. 이게 지금 감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사실은 이제 삐 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첫날은 핸드 파일도 조심스러워서 그냥 보수적으로, 안 아픈 게 중요한데 무슨 오버를 시켜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그냥 삐삐삐 하는 정도까지만 가고, 거기까지만 깨끗하게 하고 이제 수선화칼슘 넣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대충 우리가 그 작업장을 어느 정도 측정을 했어요. 자, 작업장 측정하는 거 보이죠? 작업장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엔 초음파 파일을 그 깊이까지 넣고 초음파로 이제 그 진동을 주는 거예요. 진동을 주는데, 이 선생님들 화면 좀 잘 봐주세요. NaOCl이 저렇게 거품이 막 일어나는 게 이제 그 끓기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해서 근관 내부를 좀 그래도 소독을 해놓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거든요. 예. 소리가 삐삐삐삐삐 하는 소리 나는 게 이제 그 신형 엔도소닉 블루투 2의 특징이죠. 예. 자, 초음파 쓰고, 초음파 파일도 파일이니까 액션이 일어났으면 NaOCl 교체를 하죠. 예. 자, NaOCl로 한번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한 번 더, 많이 할 땐 3번. 첫날은 뭐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근관을 소독하는 것은 지금 하는 과정이에요. 초음파로 NaOCl이 이렇게 액션이 잘 일어나게 해줘서 근관 벽에 있는 감염원을 녹여내는 것. 이게 이제 근관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로타리 파일은 초음파 파일이 들어가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이제 좀 거품이 이렇게 막 나면 좀 느낌이 약간 좀 상큼하죠. 왠지 깨끗해지는 느낌도 들고, 이걸 선생님들이 사실은 현미경으로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정말 기분이 깨끗해요. 진짜 내가 뭔가 근관 내부를 소독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2번 했고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첫째 날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초음파예요. 그냥 로타리 파일은 그냥 작업장 비슷하게 가는 정도로, 작업장 비슷하게 가는 정도로까지만 하고, 그 초음파를 주구장창 쓰는 거예요. 3번, 4번, 3번 정도, 4번 정도. 아까 첫 단계까지 하면 4번 정도 썼겠네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둘째 날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액션이 충분히 일어나면 항상 NaOCl을 새로 이제 그 교체를 하는 거죠. 요 NaOCl 그 팁은 그냥 시중에서 파는 30게이지 주사바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터지면 안 되니까. 근데 터진다는 것도 그 시린지만 새 걸로 교체를 하면 터질 일이 없죠. 시린지를 자꾸 같은 걸 여러 번 쓸 때 터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요거는 이제 클리니칼입니다. 클리니칼을 근관 중앙에 짜놓고 이제 지피콘을 이용해서 밀어넣는 거죠. 이렇게 지피콘을 이용해서 밀어넣는데, 지피콘을 이용해서 이제 쭉 밀어넣고 커팅을 하는데, 이제 레진 코어를 해야 되니까 지금 바깥쪽이 지금 러버댐도 못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진 코어를 해야 되니까 이번만 특별히 이제 그 근관 입구에서 지피콘을 이제 살짝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진 코어를 입힌 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 돼요. 엑스레이를 찍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작업장까지 지피콘도 들어가야 되고, 이 뿌리 끝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약간 오버된 클리니칼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클리니칼이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클리니칼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심할 때는 뭐 그날 다 환자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미안한데 다시 잠깐만 들어오세요 하고 다시 작업장을 다시 측정하고 다시 한번 클리니칼을 밀어넣어요. 첫째 날 여기까지 들어가야 환자가 둘째 날 이후로 통증이 해결이 되거든요. 특히 환자가 아파서 왔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아파서 왔을 때 그 환자한테 내가 언제부터는 안 아프게 해줄게요 라는 말을 하려면 첫날 작업장까지 클리니칼이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환자한테 예측 가능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째 날이고, 선생님들과는 이제 둘째 날 다시 이제 뵙고, 제가 오늘 좀 너무 이렇게 그로스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둘째 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긴 강의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